다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묻고 싶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정답 사회에 완전히 적응한 셈이다. 그런 우리에게 남은 건 제2, 3의 치킨집 아이템을 찾는 것뿐이다.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 아이템의 매력을 빠르게 소진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공멸하고 말겠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다. 장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편한 세상이니 돈이 되는 일에 사람이 몰리는 건 어찌 말릴 수 있을까? 단지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삶과 밥벌이가 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나아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은 세상. 헬 조선이 아닌 그런 한국을 꿈꿔본다. 그래서 윤식당은 판타지다. 한국에선 불가능할 낭만과 여유가 있는 밥벌이니까 말이다. 그림책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작가 사노요코는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아, 이제 돈을 안 벌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고 한다. 다양성도 다양성이지만 원래 밥벌이라는 게 지긋지긋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나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아, 지긋지긋하다. 시도해볼 권리. 얼마 전 상업적인 그림을 그리는 나와는 다르게 순수 회화 작업을 하는 친한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몇 년간 미술 강의와 자신의 작업을 병행해 왔는데 항상 작업 시간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렇다고 강의를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림 작업만으로는 당장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규적인 직장 대신 시간 활용이 좀 더 유연한 파트타임 강의를 택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 내용인즉슨 공부머리가 남아있을 때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의 삶이 얼마나 불안해 보였을까? 그림을 그릴 때면 문득 너무 행복한 기분이 올려와 붓을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는 그였다. 그런 그를 알기에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야 어찌 모르겠냐만 그림 그리는 걸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에게 공무원이라니? 오죽 답답했으면 나에게 전화했을까? 그러나 나라고 뾰족한 답이 있겠는가? 내 앞가림도 힘든 주제에 어머니 말씀대로 하렴 혹은 그래도 네 꿈을 쫓으렴 하고 선뜻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라곤 적어도 남 탓할 선택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머니 말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도 바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공시생 생활을 하다 결국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럼 누굴 탓하겠는가?
만약 아주 운이 좋아 붙었다고 치자. 화가가 되기를 바랐던 그가 공무원이 되면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때 계속 그림을 그렸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며 후회의 나날을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면 적어도 남을 탓할 일은 없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 인생이 좀 덜 억울하다. 내 인생이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어차피 남에게 책임지라고 따져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이건 내 인생이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꿈을 쫓으려면 불효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며칠 후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는 결정을 내린 듯했다.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1년의 시간을 벌었단다. 내 말을 따른 건 아니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 답이 있었던 모양이다. 단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얻고 싶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1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로또? 어차피 안 맞을 거 뭐하러 들고 있어? 버려. 버릴 때 버리더라도 맞춤을 보고 버리래.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시도가 낳은 모든 것들은 당신을 시험한다.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거부를 당한다 해도 그 일을 할 것인가를, 영화, 삶의 가장자리 중에서. 꿈이 있다는 건 분명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꿈을 향해 간다는 건 혹독한 고통의 길이기도 하다. 그 고통을 다 참아내고 끝까지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현실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다. 가능성도 작고 고통스러운 길이니 차라리 꿈을 꾸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자식이 너무 힘들까 봐. 꿈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상심할까 봐.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의 길을 아니 갈 수 없다. 힘들어도 망해도 이건 내 삶이니까. 그러고 보면 꿈을 꾸는 건 짝사랑과 같다. 그 사람과 연인이 될 가능성을 따져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냥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어서 짝사랑을 하는 거다. 날 받아줄지 거부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꿈을 꾼다. 애초에 꿈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꿈이 생겼는데 어찌하랴? 꿈이 생겼다고 꼭 꿈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고통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걸 권하고 싶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엔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우리에겐 시도해 볼 권리가 있다.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해도 말이다.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사랑은 아니니까. 사지는 못하고 회사에 다닐 때 인터넷 쇼핑을 참 많이 했다. 회사에서 지하철에서 집에 와서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 쇼핑을 했다. 그곳은 공간의 제약이 없다. 나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 쇼핑몰, 저 쇼핑몰, 거침없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신발은 본 적이 없어. 아니, 이건 내가 찾던 스타일의 가방이잖아. 이건 꼭 사야 해. 매일 둘러보는데도 사고 싶은 물건들이 어쩜 그리 많은지 나는 걸신 들린 사람처럼 물건을 장바구니에 쓸어 담았다. 바로 구매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건 현명한 소비 생활의 시작이다. 시간을 두고 고민한 후 구매해도 늦지 않으니까. 솔직히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놓은 이유는 현명한 소비고 나발이고 돈이 부족해서였다. 월세, 관리비, 적금, 통신비, 교통비, 식비. 월급에서 그달에 꼭 필요한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쇼핑으로 쓸 돈이 항상 부족했다. 그런데도 사고 싶은 물건들은 넘쳐나니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수밖에. 그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안심이 됐다. 지금 당장은 못 사더라도 나중에 돈이 생기면 살 수 있으니까. 그 돈이 영원히 안 생긴다는 게 함정이지만 일단은 끓어오르는 무력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었다. 담아놓고 오래 보다 보면 흥미가 떨어지는 물건도 생겼고 한편으론 못 사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착각도 들어 스스로 대견하기까지 했다. 장바구니가 없었다면 나는 파산했을지도 모른다. 고마워,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놓는 건 돈이 들지 않으니 별 문제 없었다. 문제는 사지도 않을 물건들을 열심히 찾아 담고 고민하고 수시로 체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이었다. 그 시간과 에너지로 그림을 그렸다면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지도. 그럼에도 나는 매일 인터넷 쇼핑을 했다. 더 정확하게는 인터넷 윈도우 쇼핑이다. 가끔 장바구니에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걸 보면 내 탐욕의 민낯을 마주한 것 같아 소름 끼치기도 했다. 스스로 욕심이 없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장바구니를 보면 욕심 그 자체였다. 그중 몇몇 상품은 품절되어 화면에 구매 불가라고 뜨는데 신기한 건 그렇게 갖고 싶다가도 품절이 되는 순간 금방 포기가 된다는 점이었다. 그런 걸 보면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건 어차피 못 사는 거니까 끝. 하나도 아쉽지 않고 오히려 품절 안내가 고맙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뭐지? 이 홀가분한 기분은? 혹시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일까? 왜 영화를 보면 악당이 주인공 손에 죽어가면서 이런 대사를 하지 않나?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내 광기를 멈추게 해줄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렸지. 이젠 좀 쉴 수 있겠어. 나 역시 스스로도 멈추지 못할 엄청난 욕망에 휘둘려 그것을 멈추게 할 도움을 기다려왔던 건 아닐까? 소름 돋는다. 아, 내가 어쩌다 이런 무시무시한 욕망의 노예가 됐단 말인가? 정녕 나 스스로는 장바구니를 비울 수 없단 말인가? 어머, 이 빤스는 꼭 사야 해. 덮어놓고 담다 보니 이렇게나 많아졌네. 스스로는 못 비우니 품절됐다 말해줘. 장바구니 127개. 영원한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될 줄 알았건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됐다. 해결책은 퇴사였다. 이상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인터넷 쇼핑에 심드렁해졌다. 지금도 인터넷 쇼핑을 하지만 장바구니에 물건이 쌓일 만큼 열성적이진 않다. 인터넷 쇼핑 말고도 즐거운 일들이 많아져서일까? 아니면 회사가 내 광기의 원인이었던 것일까? 어쨌든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퇴사가 내 광기를 멈추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퇴사가 전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하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단골 멘트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가 아닌가? 그만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회사란 곧 스트레스이므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 난 아팠던 거다. 사고 싶은 게 많다는 건 그냥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혼의 어딘가가 병들어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다 나은 걸까? 빚 없는 삶. 월세 너무 아깝지 않아? 차라리 대출 받아서 집을 사. 월세는 그냥 버리는 돈이지만 대출은 갚으면 내 것이 되잖아. 아, 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아마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게 한 번씩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곁에서 보기에 내 경제 생활이 답답해 보이는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빚을 지라고 권하다니 대신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나는 빚을 지는 게 싫다.